오늘은 양성자의 발견하고 중성자의 발견 그리고 원소의 표기법에 의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를 발견한 거, 그리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한 거, 이거 기억납니까? 실험들. 그거 두 개에 비해서는 양성자의 발견하고 중성자의 발견은 너무 안 중요해요. 이게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모의고사에서 나올 거리는 아닙니다. 쌤이 7년 동안 모의고사 나오고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모의고사에 나오고 그럴 거리는 아닌데, 그래도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구나 라는 것만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성자의 발견. 양성자의 발견을 할 때 양극선이라는 걸 먼저 발견했어요. 양극선이라는 게 골트슈타인이라는 그 과학자가 지금 우리가 전자부터 해가지고 하는 건 최근 한 150년 이내에 다 발견된 거예요. 막 중세시대에 이렇게 발견된 건 아니고 한 150년 이내, 그 150년에서 100년 사이쯤에 이렇게 발견된 거고,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밑에 그림 보이죠? 요 그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요 그림은 조금 이따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했냐면 방정관에 수소기체를 넣었어요. 수소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양극선이니까 양극에서 나가겠어요? 음극에서 나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톰슨의 음극선 실험은 음극에서 나갔었죠. 그러니까 요건 양극선은 양극에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밑에 그림 보면 됩니다. 밑에 그림. 양극에서 슝슝 이렇게 나가더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어떠한 선이 나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선을 러더퍼드가 이제 양성자라고 칭한 거고, 이 그림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원리를 좀 설명해 볼게요. 수소기체를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 안에 이 부분에 수소기체를 넣었어요. 수소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 방향으로 막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수소가 존재하고 있겠죠. 이렇게 수소가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전자가 이렇게 막 쳐버려. 이렇게 빵! 이 전자를 친다고 이 전자가 확 떨어져 나가. 높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온화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밖에 안 남아? 양성자 하나만 남게 되지. 원자핵만 남는데 수소는 원자핵에 그 중성자가 없으니까 이게 남아. 그럼 이 순간에 플러스가 돼버렸지.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니? 그래서 플러스 극 방향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이동하는 입자를 발견했고, 마이너스 극으로 이끌려가는 입자니까 얘를 양성자라고 하자. 물론 이 마이너스 극에는 구멍이 뚫린 응급판을 둬가지고 이 양성자들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형광 스크린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요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입자 선을 발견해가지고 얘를 양극선이라고 하자고 했고, 그 러더퍼드가 그 양성자라는 걸 발견했는데, 러더퍼드가 이제 우리 원자 핵도 발견했었지, 양성자도 발견하게 돼요. 러더퍼드가 어떠한 실험을 해봤냐면 여기 수소를 채우지 않고 막 다양한 기체를 넣고 막 실험을 해봐. 다양한 기체를 넣고 막 그러다가 우연히 질소를 넣었는데, 이건 그냥 들어보세요. 질소를 넣었는데 질소를 넣고 똑같이 높은 고전압을 걸어가지고 해보니까 갑자기 얘가 그 양성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수소 원자핵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나온 양성자가 여기서 산소 기체가 갑자기 산소 기체가 나오기도 해요. 양성자가 쪼개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질소가 쪼개졌다. 다른 원자로 바뀌면서 이 높은 에너지를 걸어주니까. 그래서 이 양성자가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될 것이다. 플러스 그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양성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요것들을. 좀 복잡하긴 한데,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어떠한 기체를 놓고
기체를 놓고 어떤 물질이죠. 기체죠. 중성의 상태에 있는 기체를 놓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걸 막 분리를 시키는 거야. 시키고 남아있는 체중의 하나, 그것들이 형광 스크류 중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체를 가지고 해봤는데 방정관 속의 기체가 수소일 때가 양극선의 질량에 대한 전하량에 비해, 그러니까 질량분의 전하량, 이 수소가 가장 컸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전하량은 비슷한데 이 값이 가장 크려고 하면 질량이 작아야 되지.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의 원자핵이 다른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거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일 거다라고 하고 얘를 양성자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얘기한 거예요, 방금. 기체를 방정관 속에 놓고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양성자가 이렇게 이동하지. 양극선이 이동하죠. 이때 양극선의 질량을 비교해 보니까 수소일 때가 질량이 가장 작겠지, 당연히. 수소 기체가 가장 가벼우니까. 그때가 이 전하량이랑 양극선, 이게 비전하라고 하는데,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가 수소일 때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수소일 때가 이 질량이 가장 작다. 맞죠? 그러면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가장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얘를 양성자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걸 양성자라고 하자. 수소 기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중성자의 발견. 이렇게 러더퍼드가 양성자를 발견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헬륨하고 비교를 해본 거야. 헬륨하고 수소핵, 헬륨이랑 수소를 비교해 보니까 헬륨의 원자핵은 2가 양이온이지, 수소의 원자핵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죠. H 플러스고 He2 플러스니까 헬륨의 원자핵은 He2 플러스니까, 그러면 질량도 2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러더퍼드가 예측한 거는 헬륨 원자핵의 전하량은 양성자의 전하량의 2배일 거기 때문에 질량도 2배일 거라고 했는데, 실제 질량이 몇 배가 됐냐고 하면 질량이 4배가 된 거예요. 실제 질량이 4배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 러더퍼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죠.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있을 건데, 이 전자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지 지금. 왜냐하면 원자핵만 따진 거니까. 그 원자핵만 비교했을 때 이게 수소라고 하면, 수소의 원자핵이라고 하면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가 2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량이 2배이고 질량도 2배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실제 보니까 질량이 4배가 나온 거야. 4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는 어떠한 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중성이니까 중성이라고 하자, 중성자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질량은 양성자와 똑같은. 됐죠? 이렇게 해서 요 질량이 4배가 된 것을 의문을 품고 요 베릴륨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가지고 이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러더퍼드가 예측을 했을 때 수소하고 헬륨이 전하량이 2배인데 질량도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질량이 2배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은 이 질량이 4배가 되었었는데, 이 4배가 되는 이유를 이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톰슨의 전자, 그리고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핵, 그리고 콜트슈타인하고 러더퍼드가 다시 발견한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 그리고 체드윅이 중성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발견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원자핵이라는 거는 원자의 한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고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 전자는 이 원자핵을 중심으로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거다.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핵 구조였죠.
그래서 원자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는 거고요. 원자 주위에는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원자핵을 중심으로. 됐습니까? 근데 이 원자핵은 어떻게 뭐하고 구성되어 있더라?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구성입자 원자핵은 양성자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도 같이 있더라. 원자핵과 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리고 전자의 질량을 다 측정을 했는데 원자핵의 질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중성자도 1.6 거의 똑같죠.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중성자의 질량을 1로 할 수 있겠지. 이걸 계산을 하면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야? 전자 질량은 매우 작죠. 매우 작다. 그래서 질량을 무시한다. 됐죠? 그리고 전하량을 보니까 실제 전하를 보니까 양성자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완벽하게 똑같죠?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을 1이라고 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제로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 원래 박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좀 편집하다가 좀 실수를 했나 봐요. 교재 만들다가 좀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좀 쓰면서 한번 해보면 원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원소 기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원소 기호가 들어가는 거고 왼쪽 아래에 작은 글자로 해서 원자 번호를 적어주는 거고요. 위에는 질량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질량수를 적어주는 거고요. 이건 다 배웠죠?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 여기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1번이면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고 2번이면 양성자가 두 개 있는 거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똑같은 게 양성자 수하고 똑같다. 양성자 수랑 같다. 됐죠? 그 다음에 양성자가 수와 같으면 모든 원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 수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 전자수도 있어야 돼요. 원자 번호 6번이다. 그럼 양성자가 6개 있고 전자도 6개 있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이거는 원소 기호인 건 알 거고 요 위에 들어간 숫자를 질량수라고 하는데 이 질량수는 위에서 표에서 보면 전자의 질량은 포함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무시한다 그랬지? 그러면 원자가 있으면 원자가 이렇게 있어. 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만 있고 나머지 공간은 다 빈 공간인데 이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 원자핵의 질량인 거지. 원자핵의 질량인데 원자핵은 뭐하고 뭐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하면 된다. 질량수. 왼쪽에 보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이 원소 기호는 Na, 원자 이름 뭐야? 나트륨이 되겠죠.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 수도 11개, 전자 수도 11개. 됐지? 그 다음에 23번은 23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가 23인 거고 양성자가 11개라고 했으니까 중성자는 몇 개? 12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 여기 지금 쌤이 잠깐 여기 볼까? 여기 중성대인데 중성자가 아니라 중성원자의 전자수예요. 중성원자의 전자수. 이온 상태랑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중성일 때 전자수랑 양성자가 같다라는 거고. 이해됩니까? 뭐 다 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염소도 한번 해보세요.
동위원소가 시험에 한 번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동위원소 뭐냐면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달라진다. 당연히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지만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중성자가 달라야지 질량이 달라지겠지.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예로 나오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 이 부분을 보면 수소가 1H1 이렇게 돼 있어. 원자 번호 1번인데 질량수가 1이래. 그러면 양성자는 몇 개 있는 거? 하나. 중성자는 빵 개 있는 걸 뜻하는 거지. 그런데 수소 중에서 1, 2짜리가 있어요. 그럼 양성자는 한 개 있지만 중성자도 몇 개? 한 개 있는 수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중수소라 그래요. 그리고 1인데 3대 있는 것도 있어. 그럼 양성자는 몇 개? 하나 있는데 중성자가 2개 있다는 뜻이지. 이렇게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것. 이것을 동위원소라고 해요. 실제 세상에 모든 있는 원소들은 대부분 다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겠지. 쌤, 수소의 원자량 1이라며요. 동위원소가 원자량 2짜리도 있고 3짜리인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모든 원소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은 존재 비율을 고려한다. 이 존재 비율을 고려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 1짜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A라는 원소가 있었어요. 질량수는 1이야. 그리고 또 A라는 원소가 있었는데 질량수가 2짜리예요. 근데 전 세계 다 찾아보니까 얘가 50% 있고 얘도 50%가 있대요. 그럼 얘의 원자량은 얼마야? 평균 원자량은 1.5가 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근데 10%가 있고 90%만큼 있대요. 그럼 얘 평균 원자량은 얼마야? 1.9가 되겠지. 이게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해야 되겠니? 평균만 구하면 되겠죠. 평균. 예를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질량이 A짜리하고 또 X라는 원소가 질량이 B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C%가 존재한다 했고 얘를 D%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D 하면 되겠죠. 끝이죠. 퍼센트를 하면 100분율 될 거니까 얘를 그러니까 10%지 D%가 될 거고 다시 고치면 100분의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D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평균 내는 건 똑같잖아. 이렇게 해서 평균 원자를 구할 수가 있다. 가장 좀 많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 35짜리하고 37짜리 염소가 있어요. 근데 이 35짜리 염소는 몇 퍼센트 존재하냐면 75%가 존재하고요. 지구상에 37짜리는 25%가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5 곱하기 100분의 75 더하기 37 곱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5.5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문제 할 수 있겠지? 공식만 써볼까? 탄소의 평균 원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질량수 12짜리하고 13짜리가 있대요. 근데 존재 비율이 이렇게 됐대. 그럼 12 곱하기 100분의 98.892 이렇게 더하면 에다가 13짜리가 100분의 1.108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계산하면 12.01이 나올 거예요. 야, 안 어렵지? 오늘 한 거는 그냥 좀 편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도 조금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구나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하면 돼요. 하지만 원소 표기법 요거 제일 중요해요. 원소의 표기하는 방법. 이 원소가
표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안 어려웠고요. 금요일 수업이니까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들으면 화요일은 5, 6, 7교시니까 수업 없습니다. 학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주 한 번만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어요.